에, 이 정답지를 일찍 나눠드린 게 아니었어요. 딴 데는 다 끝나고 나서 나눠줬어요. 근데 미리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왜 없냐고 막, 응? 밑에 있는 보충집은 정답이 왜 없냐고 막 그러셨잖아 지금. 그걸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밑에 있는 OX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가끔씩 하나씩 풀 텐데. 알고 있잖아 답을. 자, 틀린 거 딱 하나 있어요. 자, 6번 보시겠습니다. 분묘기직권 틀린 것은 자, 1번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 사성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직권이 미친다. 미쳐요?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이 말이지. 1번이 틀린 거죠? 네. 자, 2번 분묘기직권에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분묘를 딴 것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시키지 않죠. 원래 이장 권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집단 분묘는 달라요. 자, 분묘기직권에 기해서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분묘기직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이 되었다면 요게 바로 뭐냐면 종중묘라고요. 종중 분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때 분묘기직권이 미치는 범위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정합니다. 자, 포괄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전체 분묘기직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장해도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분묘기직권에는 또다시 다른 묘를 신설할 수 있는 권능도 포함이 안 되고 또 딴 것으로 이장하는 그런 권능도 분묘기직권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4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에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라면 분묘기직권은 아직은 죽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니까 분묘기직권은 존속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맞고요. 5번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해왔다면 분묘기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이기 때문에 이 분묘기직권에 대한 시효 취득을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죠. 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묘를 써왔다면 분묘기직권을 어떻게 해요? 시효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옛날 분묘는. 근데 법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직권에 대한 시효 취득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5번이니까 맞는 거. 틀린 거 정답 1번이죠. 자, 6-1번입니다.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기억본 보면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관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되겠다. 자, 정리할게. 매장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채를 매장하는 것은 매장을 한 후 30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러니까 이건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요건 기출문제 나왔고, 자, 근데 매장 말고 지금 나온 개장과 그 다음에 화장 두 개는 의미가 틀립니다. 요럴 적에는 개장을 하려는 자는 하기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매장하고는 영 성격이 틀리죠. 요건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기억번에 요걸 넣는 겁니다. 맞는 집으로 나올 수도 있고 틀린 집으로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맞춰보세요. 개장을 한 자는 30일 이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X지 X. 그렇게 하면 개장을 한 자 그러면 안 된다고.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니은번 가족 자연장제를 조성한 자는 조성하려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연장제의 조성을 마치고 나서 30일 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게 자연장제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또요 가족 자연장지,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4가지가 있는데,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먼저 하고 나서 30일 이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사후 신고. 이때는 30일 이내 신고하는 겁니다. 30일 이내. 그렇지만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는 다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고 이렇게. 법인 등 자연장지는 어떻습니까? 조성 면적이 더 크니까 이때는 사전 허가입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허가죠. 지금 이걸 물어봤나요, 지금? 그러면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조성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지.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이것도 다 틀린 겁니다. 니은번. 디귿번 종중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를 종중묘라고 부른다. 자, 묘지의 종류도 4종류죠. 개인묘가 있고 가족묘가 있고 종중, 문중묘가 있고 법인묘가 있고 이렇게 4종류. 그렇죠? 개념상 여기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까지 같은 구역에 설치했을 때가 개인묘로 취급하는 거고, 가족이다 그러면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걸 얘기해서 족자 돌림으로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 종중묘는요, 촌수가 다 멀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고, 법인묘는 이제 뭐 재단법인 얘기하죠. 재단법인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친족 관계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셔야지 종중 그러면 안 돼요. 디귿번 틀리니 아시겠죠? 종중묘지란 이걸 뭘로 바꾸셔야 돼? 가족묘란 이렇게 바꾸셔야죠. 가족묘지란 그래야 맞겠죠? 디귿번 한 거고요. 리을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조성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종중이나 문중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연장지죠 지금. 면적 어떻게 되냐면 요거 30이요. 여기 100이요. 저기 요거 똑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요걸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는 4만, 5만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요 묘 같은 경우는 여기도 30입니다. 가족도 100이에요. 끝에 미만 이하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요거 100 이하. 여기는 미만이고 막 그래요. 네. 중요하지 않고. 이거 중요합니다. 종중은 어떻게 되죠? 10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는 1000 이하고 종중 자연장지는 2000 이하니까 여기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얘랑 잘 구별하시고. 리을번 그러니까 틀렸죠? 2000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치기한을 계산할 때 합장분묘의 경우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설치기간은 몇 년인데 그래요 지금? 설치기간 몇 년? 30년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60년 나오면 안 됩니다. 30년인데 연장하는 제도가 있죠? 연장기간 몇 년? 또 30년이요. 대신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장을 해주게 돼 있죠. 근데 연장하는 기간 요거요. 연장 기간은 어떻게 해요? 조례로 줄일 수도 있죠.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단축 줄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설치 기간이나 연장 기간 어쨌든 다 지나게 되면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거하시라? 2번 나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철거해라? 1년 이내 철거. 이렇게 돼. 그때 요 합장분묘는 요 기간 30년 계산할 때 합장된 날부터 30년을 계산한다.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0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합장되었다 그러면 합장된 그 날부터 30년을 계산한다. 그 뜻이 미음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것은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이니까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보면 이거 마무리 지어봅니다. 개인묘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습니다. 자연장지도. 가족묘는 어떻습니까? 종중, 법인묘 싹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 전부 다 이거는 허가입니다. 이거는 허가. 여기는 신고하고 허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연장지는 여기는 전부 다 허가. 한 기당 면적 정리해보면 이건 전체 면적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빠졌네 이게. 법인묘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만 이상하다고 그랬죠? 근데 한 기당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30이요?
여기는 또 한 기당 면적이 어떻게 돼요? 12요. 10제곱미터 이하. 근데 합장하게 되면 뭐예요? 15제곱미터 이하. 합이 15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제곱미터 이하고요. 한 기당 면적입니다. 자, 이제 농지법 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7번이죠. 농지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일단 농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앉아있다면 아직은 정식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거. 임야 같은 거. 그래서 1번은 X죠.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자, 2번. 오늘 100 문제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할 텐데 거의 다 풀긴 풉니다. 그런데 못 푸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 못 푸는 문제가 나오는 그 양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시고 집중 안 하시고 딴 데 보시고 이렇게 되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서 못 푸는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협박입니다. 자, 2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2년보다 짧았을 때는 2년으로 본다. 이런 게 어디 있어? 농지는 몇 년? 3년으로 다 바꿔주셔야 되고 3번에 보면 농지 전용 협의. 협의라고 하는 건 행정청끼리 우리 개발하자. 농지로 쓰지 말고 농림지역인데 앞으로 여기다가 아파트 세우자. 이게 협의예요. 그래서 협의, 그 다음에 분할 이런 거 나오면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상속 이런 거, 그 다음에 합병 이런 거, 시효 완성 이런 거,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에 협의 나왔죠? 분할도 있었고 공유물 분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야. 농지증 필요 없어요. 4번 주말 체험용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구성원별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주말 농장 같은 경우 이게 농지 소유할 때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을 제한받는 경우가 크게 두 부류가 있죠.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죠. 자, 1만 제곱미터 이내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상속받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이런 경우인데 주의할 건 시험 나오는 건 딱 두 가지. 상속의 경우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받았을 때나 이런 10,000제곱미터로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만약에 상속받았다 이런 제한이 없지. 두 번째는 1,000제곱미터 미만. 이걸 모르실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주말 농장이죠. 없는데 뭐냐면 요 면적이 1인당 소유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대별 무슨 면적이죠? 합산 면적을 얘기한다. 합산 면적.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갖고 출제합니다. 요 두 노란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성원별로 요게 틀렸죠. 5번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는 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그 다음에 농지에 하나여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끝부분을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 하나여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고쳐놓으시고 답지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은 이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5번 틀렸다는 게 결국은 근데 조금 이제 그 하나여 요 말이 빠지면 좀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되니까 그 말을 꼭 집어넣어 주시고 정답 3번입니다. 자, 밑에 있는 7-1번을 풀어보십니다. 7-1번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자, 7-1번 문제에서 주말 농장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주말 농장이다 그러면 취미 영농을 하는 것이잖아. 텃밭 가꾸고. 그래도 농지증은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농지증 발급받을 때 원래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발급받을 때 농사짓는 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 중에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주말농장은 어떻습니까?
필요가 없는 경우. 이게 필요 없다는 거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여 여기 틀렸죠.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또 뭐냐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요거요. 이건 농지 전용이니까 농사 안 지어요. 앞으로 거기다 뭐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규모에 따라서 허가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를 안 쓸 거예요. 근데 얘가 요 협의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건 영원히 농지로 돌아올 일이 없지만 얘는 허가받은 사업이 취소가 되면 다시 농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농지증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진짜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농업경영계획서는 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거. 자, 2번 농지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는 인도 넘겨받아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확인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일자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도받은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농지 임차인이 임차권 갖고. 요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인도 플러스 확인 도장이 필요하죠. 누가 확인 도장 찍어줘요? 바로 시, 구, 읍, 면장. 꼭 알아두시고. 농지 임대차에서 대항력 얘기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물론 다음 날입니다. 확인 도장 받은 다음 날 생기는 건 맞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확인 도장 받아요? 시구면장. 농지증도 어디 가서 발급받아요? 시구면장.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시고 시구면장, 면장. 응? 2번 틀렸죠? 3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또는 다른 생식물을 갖다가 경작하고 있다,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농업인. 그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도 농업인. 그죠? 농사지는 날수로 봤을 때 연중 90일 이상이요. 그 다음에 농업인 개념과 관련해서 소유하는 면적 가지고 따지면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된 거지. 다만 예외가 각각 있죠. 면적으로 봤을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수작물 재배하는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농업인으로 취급하고. 그죠? 그 다음에 90일 이상 농사 짓는 사람, 요거 1년 중. 그렇게 되지만 축사람은 다르죠? 120일 이상. 그죠? 안 나왔지만 연간 판매 기준 했을 때는 얼마 정도 팔아야 농업인에 들어간다. 120만 원 이상. 우리 중개 실무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예상을 해봅니다. 그거.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때는 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농지증은 언제 써먹는 거냐면요. 이 B라는 사람이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즉 등기 칠 때 농지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등기 낼 때 이 사람은 농사 짓겠다고 맹세하고 농지를 취득한 거고 등기를 가져오서 소유권 취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지를 갖다가 팔아야 되겠죠?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처분 의무. 언제까지 팔아야 됩니까? 1년 이내 처분하여야 된다. 끝에 하여야 한다. 이 말이 오면 1년이 꼭 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처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서가 나오겠죠? 이게 처분 명령입니다. 명령. 자,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는 명령이란 글자가 오면 1년이 나오면 안 됩니다. 6개월. 6개월 이내 처분하시오. 처분 명령. 명령자가 오면 6개월.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죠? 압박하죠? 이행 강제금. 팔으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요. 몇 프로 정도 부과합니까? 20%를 부과합니다. 그죠? 요거 중요하죠. 20% 매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6개월 이내 처분하여야 된다. 6개월이 아니고 1년. 하여야 된다 나오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100분의 10이 아니고 20. 이거 농땡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농지를 안 팔고 농땡이를 치면 20%의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보충지문 1번 보시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 돼. 그죠? 요겁니다. 요거 허가. 신고한 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은 필요한데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가 없다. 그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8번 문제 갑니다. 확인설명서 부분요. 다
가식을 지우고 봅니다. 확인 설명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래서 테마가 지금 8번하고 9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일단 가장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확인 사항과 물론 확인 설명서 1번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이 뭐가 있느냐 요거 하고 자, 또 이번에는 세부 확인 사항요. 세부 확인 사항은 뭐가 있냐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중개 보수 등이죠. 이 서식 확인 설명서 1번 위주로 출제되는 게 한 덩어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것들입니다. 자, 3번 서식, 4번 서식 요거요. 최근에 여기가 또 잘 나오죠.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접 조사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기재한다. 반면에 우리 세부 확인사항은 어떻습니까? 얘는 요구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것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 차이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거요. 암기하실 때 기표와 권공의 뭐요? 입관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줘버려라. 이렇게 됩니다. 기표랑 권공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이렇게 되고, 이쪽은 암기하실 때 여기서부터 암기한다고 그랬죠? 요새 신뢰벽이 환해요. 이렇게 신뢰벽이 환합니다. 여기는 이제 중개 보수 이렇게 됩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8번에 1번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는 뭘 적냐면 소재지 적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연도, 면적, 구조, 용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걸 물어보고 있죠. 1번. 용도 지역은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나요? 용도 지역을 적는 게 아니고 용도를 적습니다. 용도.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 얘기하고 용도 지역은 땅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물건 표시란에는 용도를 적지 용도 지역이 아니고 용도 지역은 어디에 기재합니까? 공법상 규제사항, 그죠? 예? 이거 알 정도면 합격입니다. 용도 지역 자체는 이렇게 공법상 규제사항 두 개 구별하시고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죠? 자, 뒤에 있는 위반 건축물 방향 맞습니다, 이거요.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 위반 건축물 여부 있고 그 다음에 방향도 적어주는 거 맞고 거기는 일부러 안 써놨습니다만은 뭐야? 내진 능력이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도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갖다가 그냥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2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계는 요겁니다. 요거. 응? 요거잖아요. 이게 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제목도 하나고. 근데 사실 내용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실제 권리관계라고 해서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를 적습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유치권이나 법정이상권, 또요 임차권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싼 물건들을 적어줍니다. 여기에 비싼 물건들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2번에서요 유치권이나 법정이상권은 여기 적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정원수나 고급 조명시설도 여기 적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놨냐,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놨냐, 아니면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놨냐, 그런 것을 갖다가 구별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게 민간 임대 등록 여부고 올해 요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여기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는 게 아니고 여기 권리관계란에 적습니다. 권리관계가 두 개가 있어요. 등기부 기재사항과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여기 권리관계란에 적는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보통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관계를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게 등기부 기재사항입니다. 근데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데도 여기다가 기재 항목을 적어놔서 적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 적지 않고 어디 적는다고요? 권리관계란에 적는다는 거.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란에 안 적습니다. 입지 조건은요. 요거죠. 기표와 권공의 입관비는 할 때 입자가 뭐죠? 도, 대, 차, 교, 판 이런 식으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주차장이 중요하죠.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뭐까지 나옵니까? 종합병원처럼 의료시설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6개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3번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정답이 3번인 거고. 4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관비다. 입관비 할 때 관이 뭐예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또 한 가지는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예, 그거 맞습니까? 근데 4번? 주차장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주차장은 여기 입지 조건란에 나온 게 주차장이죠.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이 있냐 없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거 적어주는 거예요. 4번 틀렸어요. 주차장 때문에 틀렸어요. 5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요겁니다. 요거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적는 거 되게 많아요. 수도, 전기, 또요 가스, 소방이 유명하죠. 소방. 그 다음에 방자 들어가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소방, 난방, 또요 승강기, 왔다 갔다 하는 승강기, 그 다음에 또요 배수,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온통 어디에 들어갑니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여기에 자 5번 보시면 내진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 있다고 그래요? 내진 능력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상 물건의 표시란, 대상 물건의 표시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내진 능력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정답 3번이었고 8-1번 보십니다.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렇습니다. 세부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새 요거 할 수 있다 이거죠. 새 실내벽이 환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먼저 주차장과 교육시설은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입지 조건 중에서 주차장, 교육시설 나오죠? 기본이네. 그죠? 답 아니죠? 니은번에 벽면 도배는 어디 나오는 겁니까? 여기인데, 여기인데. 벽면 도배가 여기죠? 벽면 도배. 세부 맞습니다. 답이죠. 니은번은. 경비실은 어디 나오나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죠? 이것도 뭐죠? 기본. 답 아니고. 비선호시설도, 예, 줘버려. 입관 B. 요거 비선호시설이죠? 얘도 어디에 들어가요? 기본. 답 아니죠, 얘도.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소음이나 진동. 이 소음, 진동 여기 나오는 건데, 일조량, 소음, 진동. 이렇게 되면 환경조건. 환경조건 그러면 뭐요? 세부 확인사항. 답이죠, 요건 또. 비업번의 예정금액은요, 예정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그죠? 예정금액, 공시지가, 건물의 공시가격.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기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전기 여기 나오잖아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디 나오는 겁니까? 소방.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소방. 노란 걸로 써야 되겠어요. 소방. 여기에 골랐을 때요. 알 수 있게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렇게 설치 여부. 그죠? 몇 개 있는가 이거까지 적어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방 이게 잘 나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중요한 특징 2가지 알고 계셔야 돼.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만 적는 칸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주택. 또 한 가지는 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아파트 빼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시옷번까지 답에 들어가니까 니은번, 미음번, 시옷번 이렇게 3개죠. 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번에요. 8-2번 보시겠습니다. 8-2번은 이제 요걸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주, 비, 토, 입 이렇게 되고. 자,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고 이렇게 되는데 비교할 때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가 이거 하고 비선호시설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가 이 2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과 비선호시설은 다른 거예요.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있습니다. 나머지 일체 그 어느 것도 밑에는 없어요. 비선호시설은요. 공동용역 같은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용 있고 비주거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또 있고 여기가 없으니 비가 오다가 말다가 계속 비 온다고 그러잖아 주말에. 그러니까 요 2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요 2칸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그겁니다. 2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거하고 공법상 규제상 요 2가지가 이제 그 다음인데 이 둘은 공통점이 뭐냐? 거의 다 있는데요.
여기가 빠집니다. 끝에가 공법상 규제도 거의가 있는데 여기가 쏙 빠지죠. 요 두 개가 입지 조건과 공법상 규제상의 공통점이에요.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지는 거예요. 끝에만 쏙 빠진 거예요. 이렇게. 요게 입지 조건하고 공법.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암기한다기보다는 이건 건물이 있을 때 나올 법한 얘기예요. 건물, 건축물, 벽도 그렇죠.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그렇죠. 건물이 있을 때 관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외부 시설 이것도 건물이 있을 때 얘기니까 이게 주거용 뭐예요? 건축물 동그라미. 비주거용 뭐예요? 건축물 동그라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토지는 뭐예요 이거? 나대지를 나대지 빈 땅 건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입관공도 임목만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따지면 안 돼요. 공장 건물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입관공 임목만 생각하시고 건물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X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확인 설명서에 다 나오는 공통 기재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통 기재사항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공통사항이?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는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취권 발표다. 예제가 뭔가요? 예정금액 등. 수는요? 중개보수 및 실배금액과 산출내역. 취는요? 취득 관련 조세. 세 가지 있었죠?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 그 다음에 권자는요? 권리관계. 여기 민간 임대 등록 여부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는 뭐라고 불러요? 실체권리관계. 그래서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요. 사실은 6개입니다 이거 치면. 그 다음 표는 뭐예요? 대상 물건의 표시. 그죠? 여기 내진, 위반 건축물, 용도, 방향 그런 거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묶어 있는 건 뭔가? 지금 보면 상가에 대한 확인 설명서입니다. 요게 두 번째 거. 비주거용 상가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요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표를 모르더라도 상가니까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 관리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요. 두 번째 거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주거용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주거용은 요거잖아요, 지금.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여기만 있다는 얘기, 여기만.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여기만 있다는 주거용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대신? 비상벨,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비상벨이 있을 리가 없지, 나대지인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아주 유명한 게 답이 돼요. 자, 세 번째는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다. 그러면요. 공법상은 여기 있죠?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세금인가요? 네 번째가. 취득 관련 조세죠? 없어 보이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취득 관련 조세는 공통이니까 연장선상에서 다 기재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도 그런가요? 도로, 대중교통. 이거네. 그쵸. 여기니까 요거. 입지 조건에서 여기. 도로, 대중교통. 또 뭐요? 주차장. 이렇게 되죠. 정답 2번이죠? 자, 이번에 8-3번 보시면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니까 이거 세 번째 건데 그죠? 자, 1번이 뭔가요? 1번. 그러니까 복비잖아, 복비. 여기 나오자, 복비는. 어디 갔지? 수. 이게. 공통이니까 기재하는 거예요. 2번은 뭐냐? 그러니까 2번이 공법상 어쩌고저쩌고니까 그것도 기재하는 거 맞죠? 요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선호시설이다. 요게 비가 오다가 말다가인데 오다가에 걸려. 오다가에 토지니까 나대지. 기재하는 거 맞죠? 자, 네 번째 예정금액은 여긴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공통이죠. 공통. 예정금액 공시지가 이거. 그런데 5번 뭐예요? 5번. 그 유명한 환경조건. 환경조건은요. 토지나 비주거용 건축물 일체 없죠? 어디만 있어요? 주거용, 주거환경, 주거용만 있습니다. 환경은. 이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정답은 5번이었죠. 자, 오른쪽에 있는 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를 알선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은
기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거 공법상 규제사항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임대차를 소개하면 여기 공법상 규제사항에 관련된 항목들은 자 그때는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줘도 괜찮다. 기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임대차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정금액 등에서 여기 나와 있는 공시지가하고 여기 공시가격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임대차를 소개한다 그랬을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조세는 어때요? 조세. 이거 취득 관련 조세인데 임대차라면 아예 적어줄 게 하나도 없죠. 제외된다 이렇게 하죠. 다시 한번 임대차를 알선한다 그랬을 때 공법상 규제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죠? 임대차를 알선하면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라면 취득 관련 조세는요. 제외됩니다. 안 적어준다고요? 임대차는 요 세 가지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환경요건은 세부잖아요. 세부니까 어떻게 요구하여 이 말을 들어가줘야 돼. 요구하여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3번은 건재당은 무슨 금액을 적어준다? 실제 제매가 아니고 건재당은 무슨 금액 적어줘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그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4번. 4번은 계획자 들어가는 것은 개공이 확인해 갖고 적어주는 거잖아요. 네, 4번이 정답이고 5번은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요거잖아. 입관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이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5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요구하여. 이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빼야 돼. 네, 이게 시험이에요 이런 게. 자 정답은 4번이고요. 9-1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방향은 주택의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방향을 적을 때 이게 대상 물건 표시란에 나오잖아요. 방향을 적을 때 주택일 때는 뭐예요? 주실 기준.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기준이지. 상가나 공장 같은 건 주된 출입구 기준에서 남향이다 북향이다 적어주는 거라고요. 출제가 유력합니다. 1번. 자 2번.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기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응?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한다 그러면 안 되지. 생략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된다? 어때요? 요 수가 중개보수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까? 별도로 부과됩니까? 그렇지. 그게 정답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그러면 X. 이것 때문에 X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X예요. 무조건 이래야 된다도 틀리고 이래야 된다도 틀리죠. 뭐가 맞는 거예요?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오늘 여러분 공부한 내용 중에 한 60번, 70번은 나올 거예요. 거짓말 많이 못해서. 예? 아니 조금 못해서. 왜냐면 A 또는 B 아까도 그랬잖아요.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허가 해야 된다고 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허가 또는 불허가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런 게 진짜 60까지 나온다니까. 진짜 많이 나와요. 언급할 시간이 다 없어서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3번 틀렸고 4번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인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체크 표시한다. 맞아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든지 주소 치고 아니면 임대인한테 물어보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이 높고 틀리게 낸다면 요것을 등기부 나온 것을 보고 기재한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등기부에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 임대주택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든지 아니면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돼. 5번 벽면 도배 상태는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벽면 도배는 세부 쪽에 들어가니까 요구해서 확인한 걸 기재하죠. 요구하여 들어가줘야 된다고. 틀렸죠 5번? 자 9-2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십니다.
자, 중개보수.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벌써 이거 하나는 했잖아요. 자, 중개보수는 무엇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까? 무엇에다가?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이죠. 실제 거래 가격도 아니고 예정 금액이에요. 요상하다고 그랬죠, 이거? 예정 금액 기준에서 계산합니다. 2번은요. 건폐율에 상한, 용역률에 상한은 뭘 가지고 확인합니까? 시군조례예요. 시도조례가 아니고 시군조례. 틀렸죠, 2번? 3번은 실제관리관계는 요겁니다, 요거. 이때는 원래는 요구해서 확인한 걸 기재해야 되지만 서식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얘가 요구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대신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가르쳐준 것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지.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게 3번이. 실제관리관계라는 어떻게 해서 기재해요? 고지받은 것을 기재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준 걸 기재해 준다고요. 맞습니다. 왜 고지할까요?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가 뭐하고 같은 뜻? 요구하고 같은 뜻. 그 다음에 4번은 아파트 뭐 제외 포함. 되게 좋아요. 제외입니다. 제외. 5번은요.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지금 칠판 보시면 예정 금액 등 조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언제적에 예정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적습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 여기 조세도 중개가 완성된 때 조세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조세를 지방세법을 확인해서 기재한다고 돼 있죠. 둘 다 뭐예요? 완성되기 전. 연상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얘 줘버려라. 응? 얘가 끝나면 얘 줘버려라.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세부 확인 사항 쪽으로 넘어가서 이 네 가지를 암기하시잖아.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 바로 직전에 요게 있습니다. 끝에 전이라고요. 세부 확인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 된 때가 아니고 전이라고. 응? 5번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 가십니다. 10번 문제 지금 풀어보시고 10번까지 하고 쉴 겁니다. 자, 가배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을이 사고요. 다만 등기만큼은 병 앞으로 등기해놨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을하고 병이 둘이 속닥속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수탁자고요. 이 사람이 맡긴 신탁자입니다. 등기만큼은 병 앞으로. 자, 이런 것을 3자 간의 명시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을과 병 사이의 명시탁 약정은 뭐가 됩니까? 무효. 근데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죠? 등기 맞아. 근데 여기 유효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은 갑한테 머물러 있는 꼴입니다. 등기부 떼면 병 이름이 나오지만 소유권은 법률적으로 갑한테 있다. 자, 1번 끝에가 틀렸어요. 2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이건 유효죠. 그래서 잔금을 다 치렀다면 우리 을이 갑보고 등기 내놔라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말소해서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병은 등기 명의가 자기 앞으로 돼 있을 뿐 소유권은 여기 있으니까 부당 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돈을 여기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3번. 을의 명시탁 약정 사실이 적발됐을 때 을은 이거 지금 신탁자입니다. 그죠? 신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받는가? 5학년 2반. 그 다음에 과징금을 물려요. 명시탁 했었다고. 과거를 갖다 묻는 거예요. 이때는 최고 몇 프로까지 물릴 수 있다? 30%까지 범위 내에서 과징금 물린다. 이렇게. 무조건 30%를 물리는 게 아니고 25%, 20%, 15%, 10% 이렇게 물릴 수 있는 거예요. 30% 뭐요? 범위 내. 벌써 거기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신탁자 을 명의로 실명 등기를 했을 때 등기가 이렇게 돌아올 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신탁자 등기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실명전환 하면. 근데 만약에 실명전환 안 하고 등기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이행강제금 첫 해까지는 10% 떼고, 그 다음번에 그 이듬해 2년이 될 때까지 실명전환 안 하면 이번에 20% 떼서 합치면 최고 뭐요? 2년이 넘도록 안 했다. 합치면. 그러면 30%까지 뗐죠? 근데 실명전환 해오면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둘째 줄 끝에 가시면 실명전환 했을 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참말이요?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요. 실명 전환해도
과징금은요, 무조건 부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들키면 다 부과하는 거예요. 실명 전환했을 때 부과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행강제금. 최근 시험에 그게 경향이에요. 다시 한번 실명 전환하면 그때는 과징금은 그래도 부과. 실명 전환하면 근데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못해. 이렇게 된 거죠. 자, 4번은요. 만약 병이 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병에서 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을과 병 사이 명시상 약정 사실을 안다고 돼 있잖아요. 악이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요 3명만 있을 때 그때는 소유권은 갑한테 있는 꼴이지만 이렇게까지 나가면 소유권은 누구한테요? 정. 됐습니다. 취득 못한다가 틀렸죠? 그 다음 5번. 수탁자 병은, 요거 병을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3학년 일반입니다. 수탁자니까. 3학년 일반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정한테 팔아먹은 요 병은 횡령죄로 처벌받습니까?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근데 실명법 위반으로 3학년 일반으로 처벌받기는 하라. 3학년 일반으로 처벌받죠? 횡령죄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5번이 정답. 네. 자, 밑에 있는 10-1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여기서는 갑이 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을하고 이제 병의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을 앞으로 가져온 상태. 둘은 명의상 약정을 해서 실제는 갑의 돈 가지고 을이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수탁자고 이 사람이 신탁자 이런 상태. 이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 기억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갑을 사이 위 약정을 명의상 약정을 병이 몰랐다고 나오죠 지금. 몰랐습니다. 그러면 요 명의상 약정이 유효입니까? 유효? 몰랐다면 그래도 이건 무효. 그렇지만 이제 거래 안전 때문에 매매 계약이라든지 등기는 어떻게 되고요? 유효. 소유권은 을한테 있는 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기억번은 유효하다. 이 무효입니다. 무효. 선이어도 무효. 네, 틀렸고. 니은번. 갑과 을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가 악입니다. 악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경우도 무효. 근데 더 나가서 무효. 소유권은 누구? 병.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이것을 정한테 팔아먹으면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자가 지금 현재는 누구로 인정받는데? 병으로 인정받는데 여기까지 가면 선악 불문하고 정의 소유권 취득하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계약 명시탁이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 취득합니다. 디귿번 실명법 시행 이후에 을이 갑에게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그 자체다. 여기서요. 소유권이 만약에 선이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을한테 있죠. 경우에 따라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요 수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준 돈 가지고 사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수탁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때는 부동산 자체를 갖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가져올 수는 없고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명의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를 해가지고 직접 명의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소유권자가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취급되기 때문에 자기는 소유권자 아니에요.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 청구권도 인정될 수가 없다. 해지도 안 되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안 되고 그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죠? 그것이 이제 되니까 디귿번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에요. 매수 자금. 리을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시상 약정을 해질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약정이 무효니까 없는 걸 해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리을번만 맞죠? 정답 몇 번요? 2번입니다. 자, 쉬겠습니다.